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어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어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난 김사부다. 재미는 있네. 아, 그렇군요. 네. 서과장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아는 손잡구입니다. 네. 감기를 달고 사는 손잡구입니다. 네. MBTI를 하고 감정 특집을 하면서 서로 다 겸손해지는 경향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과신하지 않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사부다. 네. 네. 김사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약간 감정이지만은 자아의 발견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건방지게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야, 난 김사부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난 나다. 난 나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난 김사부다. I'm 김사부. 아,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여전히 찾아가는 길이죠. 아, 그렇군요. 비웃고 계신 우리 서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우리 방어 먹은 거 얘기 아, 네네, 얘기하시죠. 해야겠다.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 녹음실 앞에 줄 서서 먹는 방어집이 있는데 저희가 드디어 그걸 먹었습니다. 그렇죠. 미친 방어집. 줄 겁나 서 있는. 근데 그때 놀랬어요. 손잡그가 먹는 거에 의욕이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진짜 고자 같더라고요. 다들 야, 말 좋다. 줄 서서 먹고 막 흥분하고 근데 되게 맛대가리 없이 무슨 나무 씹듯이. 되게 건조했어요. 그렇죠. 얘 뭐 스폰지 씹나? 아니, 그러니까 난 그거보다 더 맛있는 방어를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이 정도까지 이게 먹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저는 일부러 계속 김사부 보면서 먹었어요. 왜? 사실 너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건 아니었어. 나는 원래 회를 잘 안 그치. 먹고 그래서 나는 이제 회 잘 안 먹으니까 나는 소라를 다오 이러고 소라 시켰는데 손잡구가 그 소라를 한 젓가락도 안 먹었죠. 진짜 네. 맛있는데. 고잔죠. 그 이분들 성향이 튀어가지고 말 잘해. 먹을 때 막 엄청 리액션이 좋지가 않아요. 되게 건조해요. 아, 우리가 T 유형, 생킹 유형이라서 이 T 유형들은 필이 딱 없어. 먹을 때 이 음식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격표 한번 보고 음식 한번 평가를 먹고 계속 하면서 이 가격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미분적분 하나 봐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 정도 판단하면서 평가를 먹는다고. 내릴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저 실제로 아내한테 지적을 그걸로 여러 번 받았어요. 맛있으면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맛있다는 표현은 맛있다, 맛있어. 훌륭하네. 아, 진짜 맛있다, 훌륭하다. 근데 이제 표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맛있다고 느끼는 건가 늘 그러더라고. 그렇죠. 저는 한때 저 어울려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랑 음식을 맛있는데 먹으러 가면은 항상 제가 딱 한 줄로 평을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 녀석이 춤을 추는구나 뭐 이런 거. 진짜 이상하다. 네. 네. T 유형들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근데 미친 방어 저도 먹을 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나는 맛있었거든요. 나 훌륭했어요.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두툼한 약간 난 살이랑 두툼해서 싫었어. 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찢어 먹었잖아. 그렇죠. 어쨌든 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군요. 아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오늘도 가는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항상 지나다닐 때 도대체 저게 뭐가 있어가지고 저러냐 했는데 우리가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나갈 때 군침이 돌아요. 딱 돌더라고요. 그 김이랑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초장이랑 이렇게 된장이랑 섞어가지고 싸먹는 맛이 저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손작가님. 네. 별일 없이. 감기로 좀 골골 조금 됐고요. 네. 감기를 겪어본 경험이 어떤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년 요 어간 때 목감기를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바보야. 생각이 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잘 몰라요. 야, 그냥 난 누군가요? 감기는 그냥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네. 저는 진짜 신기했어. 이번 주에 내 아내가 대학 동창이 아는
대학 동창이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거의 한 10년 만에. 아내분의 대학 동창. 내 아내가 대학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뭐 대졸이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 동문인가? 하여튼 뭐 언니 뭐 잘 지내세요? 왔대요.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나라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일산 사시는데 크리스찬인데 떠람대오를 듣다가 크리스찬인데 그냥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다가 떠람대오를 들은 거예요. 떠람대오 참 재밌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덕질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손잡글을 덕질을 할까, 인브로를 덕질을 할까, 막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페북이랑 인스타로 들어간 거지. 근데 인스타로 인브로 걸 타고 들어오니까 인브로 사진 옆에 있는 여자가 옛날에 있던 그 언니인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 아내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언니가 인브로 남편이었어? 막 그러면서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덕질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덕질 아니야. 그냥 이렇게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뭐 공동체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저 떠람대오에서 들었어요라고 할 때 그분도 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데 나도 너가 신기해요. 우리 방송을 듣고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다라는 게 서로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가끔씩 뭐 저 만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진 찍으시면 갑으로. 뭐지? 네. 꼭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그럼요. 연예인과 사진을 남겨야지. 너무 싫어. 갑으로 간직하십시오. 너무 싫어. 뭐가 너무 싫어. 너가 더 싫어. 네.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도 좀 뭐 뒤늦게 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녹음 타이밍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댓글이 그 한 템포씩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밍님, 언급된 4개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MBTI예요. 그냥 남은 이렇구나 이해하는 것. MMPI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문항 채우면서 돌아버릴 것 같았던 기억이 있어서 엄청 싫어하고, 애니어그램은 제가 해본 검사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약점, 단점만 부각시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할 때 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MBTI는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남들의 상태를 평가하기보다는 남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를 알아봐주는 MBTI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도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MBTI에 대한 댓글이었죠? 네. 이 표현이 좋네요. 저도 MBTI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남들을 분류하겠다? 네. 또? 네. 밍빵님. 전에 신교대로 심리검사해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가셨던 교수님이 교회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그날 점심을 먹으며 교수님과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교수님이 내가 참 오래 군대에서 상담사로 있으면서 여러 병사들도 보고 간부들도 보았는데 내가 공부한 머리로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더라. 상담해보면 사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한 건데 사랑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답이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짚어주는 정도야.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해. 예수님 말고는 아무리 좋은 심리기법도 도루묵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군상담 쪽에서 유명하셨는데 비결은 상담실에 들어온 내담자를 진심을 다해 사랑해주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그때의 기억이 나네요. 손잡근님, 직업군인으로 계셨었다는데 참 반갑네요. 제가 다녔던 그 군부대 혹시 계셨을까요? 참고로 저희 신랑도 직업군인입니다. 여러모로 반갑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전직 직업군인님. 군인님? 군인님. 네. 대답해 주시죠. 저는 뭘 대답을 해야 되죠? 그냥 댓글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 동해에 좀 있었고요. 경기도 벽제 좀 있었습니다. 네네. 꽃갈콘 만난다. ENTJ 3번. 근데 ENTJ는 알겠는데 3번은 애니어그램 3번 유형인 네, 건가? 성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심플한 역대 최고 심플인데. 근데 딱 저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냥 목적지향적이고. 그 3번 유형이? 네. 이렇게 댓글 남기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남기리라는 건 없는데 원래 유형 자체가 이제 굉장히 목적지향적이고 군더더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해주자면 그렇군요. 뭔가 퇴 뱉어놓은 댓글. 네. 나는 김사부다 딱 그런 느낌이군요. 네. MJ1113님, 저는 ISTJ인 것 같네요. 내가 ISTJ인가? 서과장.
예전에 검사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나의 타고난 기질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최근 힘든 일의 원인이 내가 성격이 안 좋고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저의 기질, 성격의 특징이었던 거라고 생각하니 좀 객관적으로 저를 보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를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히 방에서 혼자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리액션 느린 것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하려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해야 하니까 저의 성격의 단점,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의 본래 기질을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자신과 상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다시 상기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네, 감사합니다. 그 코가솜님도 ISTJ인 것 같아요. 서과장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한? 제가 언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MBTI가 같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김사부도 서과장이 형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형. 왜? 네? 형. 비슷해? 아니, 그냥 한 말이야. 네. 팟빵 떠람대우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후원이 있었습니다. 꼼시써니꽃님, 김민주님께서 후원 계좌 입금해 주셨고요. 그동안 에피소드 후원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헬로 뿡빵이님, 쪼랩 시편너님, ASD830님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2번째 특집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준비해 주셨죠. 나는 김사부다. 내가 준비했다. 반말 그만해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건방진 특집인가요? 네. 아니요. 나는 나다. 네, 오늘 저는 이제 감정편 해가지고 내면 아이와 감정 그리고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참고도서는 존 브래드쇼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 또 오재은 교수님의 자기사랑 노트를 참고했고요. 네. 혹시 이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들어봤어요. 네. 손잡고는요? 뭐요? 어떤 이론이요? 내면 아이. 어른 안에 내면의 아이가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왜곡되는 데엔 어렸을 때의 아이가 나오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용어는 사실은 익숙하진 않는데 대부분 이제 뭐 심리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서베이 하다 보면 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개념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아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익숙하지는 않고. 저도 어른아이가 아니라 내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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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아이. 처음 들어봤는데, 뭘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매직아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 대략 이제 목차 정도만 살펴보려고 네. 이제 검색을 했어요. 어떤 책이 있나. 근데 내면아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른아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책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키덜트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약간 어른들의 취미나 피터팬 뭐 이런 거 같은. 약간 그런 거라서 김사부가 이런 걸 하려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서 다시 확인을 했었던. 근데 이거 이제 아마 일반적인 심리학 쪽에서도 보다도 기독교 심리 연결돼 있는 기독교 상담 연결돼 있는 이쪽 특히 이제 내적 치유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쓴뿌리 같이 쓰이는 용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정확하네. 그 쓴뿌리의 핵심 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지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치환을 시킨 게 쓴뿌리라는 용어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내면 아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사실 어느 한때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이론에 되게 심취하고 거의 숭배하듯이 완전히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금 이거를 공부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많이 진짜 동의를 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심리나 감정이나 내면을 다루는 연구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 처음에 한 권 읽었을 땐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서 이제 난리를 치잖아.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감정과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망원경, 현미경 중에 하나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좀 알게 되죠. 근데 처음에 맞닥뜨리면 막, 와, 이걸로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유익을 얻었고 치유도 받았고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만나서 한번 때리고 싶네요. 오늘 그럼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1부에서는 이제 이 내면 아이가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과연 이 내면 아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떠한 현상으로 이제 감정적인 게 또 왜곡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또 그런 것들을 뭐 저 자신의 개인 경험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치유받았고 또 대안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거예요? 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써왔어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시기는 아쉽게도 어린 시절, 즉 아이일 때이다. 왜 아쉽게도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감정의 메커니즘을 형성시킬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훨씬 좋게, 훨씬 합리적으로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주체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아이의 시절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체적일 수 없다. 선택권이 없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 외부의 것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린다. 이를테면 부모님, 가정환경들 말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감정의 메커니즘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메커니즘이 건강하게 형성되어버리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나 마음에서 감정이라는 부분이 어린아이로 정체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정체되어버린 마음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어른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특별히 이번 방송에서 주목할 이론은 어른아이를 만드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치유라는 이론이다. 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감정을 형성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인데 그때에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과정들, 특히 이제 상처나 고통 같은 것들로 인해서 몸은 자라서 어른인데도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지성이나 육체적인 그런 감각들은 커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뭐 발달이 되지만은 감정이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감정이 없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하고 감각적으로 그거를 구분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고 또 형성이 되는 게 완전 어린아이 시절이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지난주에 임보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이 된 사람들은 뭐 어떤 나한테 자극이나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뭐 알람이라 그랬나? 뭐 그런 게 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완충작용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일 때는 어디서 주먹이 날라오는지 모르는데 맞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런 슬픔들을 누구한테 털어놔야 되겠다.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학대를 받고 있구나. 경찰서에 이 부모들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 녀석이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성적 추행을 하고 있구나. 뭐 이걸 내가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러한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이제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것들과 두드려 맞으면서 그게 감정이 왜곡되게 형성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왜곡되게 감정이 형성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강한 자아, 건강한 자존감, 나답게 사는 삶, 뭐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도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곤 한다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예를 좀 볼 수가 있는 게 나이가 지긋한데도 심지어는 어르신인데도 어떤 감정에 대해서 행동을 할 때는 애같이 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숙하지? 라든지
저건 애들이나 저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공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제 그런 게 그 사람 안에 겉으로는 어른인데 그 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인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런 아이의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들을 이제 2부에서 볼 텐데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아요. 그리고 딱 볼 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를 딱 한 번에 진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을 진단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김사부는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른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게 혹시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생각했었던 게 어머니랑 감정적인 교류를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릴 때 기억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의 김사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저 좀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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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얘기네. 어떻게 이상해요? 네? 어떻게 이상해? 지금은 건강한데 이상했었어요. 아닌데? 지금도 이상. 지금도 충분히. 비교적 건강한데 옛날에는 비교적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랑 감정적인 교류를 그때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세음아 뭐 슬펐어? 화가 난 거야? 짜증이 난 거야? 뭐 이러면서 아이가 그러면은 뭐 짜증이 났어요. 뭐 이렇게 아빠는 상대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크면서 그런 교감들이 더 많아지겠죠. 뭐 세음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지금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왜 이렇게 좀 뻘쭘하냐 그러면은 오늘 도연이가 내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 줄래? 했는데 걔가 계속 가져갔어요. 이런 거는 감정을 교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말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랑 그런 감정의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 오늘 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뭐 이런 걸 느꼈는데 내가 그래서 이랬다. 뭘 느꼈는데 이래서 그게 아니라 항상 뭐 이따 가서도 나오겠지만은 이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역할에 따라 살았어야 됐어요. 나는 착해야 돼. 나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다들 있지 않아요? 찾아보면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 네. 있는 사람들은 그게 크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왜요? 자기 어떤 감정을 굳이 남에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티구나. 그렇죠. 크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MBTI 할 때도 부모와 자녀 간의 역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녀가 굉장히 F적 성향이 강한데 부모는 T야. 그러니까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하는데 아이는 이제 계속해서 감정적 교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합이 안 맞으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꾸 자녀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김사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랑 그런 감정적 교류를 많이 안 한 것. 저도 되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난 오히려 나한테 막 자꾸 뭐 물어보고 이런 게 더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역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MBTI 때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MBTI나 이런 성격 유형 분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막 이렇게 쓴뿌리를 막 건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화법을 가진 사람들한테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난번 MBTI 방송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런 기법, 이런 도구가 싫었던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를 분석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싫었구나. 근데 이런 도구는 도구로서의 어떤 쓸모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약간 정당한 화를 내고 있는데 뭐 어릴 때 그래서 그래. 애정 결핍이네. 뭐 서과장님이 뭐 손톱도 물어뜯고 애정 결핍인데 엄마 아빠 싸웠다는 얘기 자주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노가 막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난 너가 지금 싸가지 없게 행동해서 너가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이 있었고 어릴 때 저도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엄마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아빠한테 개별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뭐 엄마랑 뭐 소통이 잘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뭐 선생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러면서 그 소통이라는 것을 꼭 부모로부터 100을 못 채워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에서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약간
의문이 사실은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사부가 다룰 내용들이 있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이게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이랬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니까 날 용인해줘. 라는 말을 이제 타인이 그렇게 이제 이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한다면. 거꾸로. 넌 되게 이런 싫고, 사람이야가 아니라. 되게 싫고. 반대의 경우도 서과장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난하기 위해서 또 그걸 끄집어낸다면 그냥 그 상황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 검사라든가 도구라든가는 단순하게 그냥 이해와 더 나아가기 위한 방편들인 거지. 현상을 무마하거나 어떤 합리화하기 위한 기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심리 검사라든가 심리 상담을 대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중립적인 도구인데 이걸 이제 자기 이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명의 도구라든가 그거는 뭐 그거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진지하게 성인들로서 대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쵸. 쓰면 관계가 오히려 더 왜곡되기가 쉽고, 네네네. 만약에 자신에게서 어떤 감정적인 왜곡된 영역이 있잖아. 내가 어떤 큰 감정을 너무 한 감정을 크게 느낀다든지 그럴 때는 자신의 과거를 쭉 돌이켜볼 때 어쩌면 나한테서 이런 것들이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냈을 수 있겠다. 자기 진단 도구로서 보는 데는 나도 괜찮다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나도 사실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내가 결정된다라는 심리학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현재 선택이 중요하고 현재의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또 심리학도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도구 중에 하나로서의 내면 아이 에 대한 이야기들을 김사부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왜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잖아요. 그럼 정상인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 있어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치. 그렇지 않아요? 그건 동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래서 나 모든 사례가 다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 쓰레기인가? 그 생각했거든요. 너 완전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그때 되게 싫었거든요. 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해 엄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읽어서 보니까 어쨌든 이 범주로 갖다 대면은 그럼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죠, 뭐. 그쵸. 적당히 그냥 극복하고 적당히 그냥 현실에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도구들을 잘 쓸 수 있는지는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은 채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품은 채 겉만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살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는 있다. 진정한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자 자신이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을 되돌아보고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미해결 욕구와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나의 상처, 내 속의 내면 아이를 끌어안게 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바로 이 상처의 부분 혹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내가 받아온 유해한 교육에 의해 무시되고 등한시되었던 부분이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부분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손상된 이념의 조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인격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 같은 것들, 그게 미해결된 상태로 지속되면 그게 현재에 와서 어떤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떠람대요 구성원들은 뭐 어렸을 때 학대받은 적 없잖아요. 아니 학대는 아니더라도 나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렸을 때의 감정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3, 40년 전 일인데도 다 기억나요. 기억이 나잖아요. 나 학대받은 적 있어요. 그래요? 우리 오빠한테. 오빠 있어요? 우리 오빠 있어요. 오빠한테 맞았다는 얘기 한번 했었어요. 나 처음 알았어, 오빠 있는 거. 저번에.
방송 때 안 했나? 나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서 과장이. 폭력적 성향이 있잖아요. 무슨 아니야. 폭력적이야, 그러진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나이 많은 오빠들이 무섭다던가 뭐 남자가 싫다던가 그렇다고 오빠를 지금 보기 싫다던가 이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이 많은 오빠들한테 무섭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무섭지 않고 무섭게 하는. 그렇죠. 지지 않겠다, 새끼야. 그래서 그치 않니? 이 초밥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이 초밥들아. 내가 너 이따위에게는 지지 않아. 내가 와사비 발라버리겠다. 뭐 서 과장님이 학대를 당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는 얘기하지 않을 예인데 그 이제 그런 학대를 받은 사람이 내면 아이의 증상에서 공격적 행동이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이 뭐냐면은 이제 학대를 어렸을 때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학대를 받으면서 어린 아이가 그 학대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감정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학대를 받는데 어쨌든 나한테 학대를 하는 사람이 부모든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학적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계속 학대를 받은 가정에서 자라면은 나중에 자기를 더 큰 부모한테 만약에 학대를 받았으면은 부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되는 거야 그렇게? 아니 그렇게 이론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그 상호 의존? 그다음에 이제 공격성 행동. 네, 공격성 행동에 의한 상호 의존과 의존적 중독인가? 의존 중독인가? 그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례로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한 한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학대를 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이혼해라라고 하는데 이혼을 안 해.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줄 알고 결혼한 게 아니라 네. 결혼을 해봤는데 그 남자도 학대를 했는데 이혼하지 그쵸. 않아. 이혼을 안 해. 근데 주변에서 다 이혼을 하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가 치유를 받아가지고서 회복이 됐어요. 너무 가정적인 남자가 됐는데 오히려 적응을 못해요? 여자가 적응을 못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소리 여자 있어요. 측에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존 중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남자는 내가 필요해. 맞아요. 내가 아니면 이 불쌍한 남자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래 그것에 본인 스스로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온전한 어떤 평균치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화목함보다는 이런 막 극단적인 그런 공격적인 그런 거야말로 내가 어떤 존재의 이유야라고 생각을 그런 하게 얘기 되는 되게 거죠. 많이 하죠. 그쵸, 그쵸. 이렇게 뭐 남편한테 맞는 여자들이 그치,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나는 있죠. 윤리적으로나 뭐로나 이 남자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내가 이 남자를 보살펴주고 그치. 때로는 이 남자가 나를 때리더라도 내가 이 남자를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여자라고 그렇죠. 분석을 하는데 네. 이게 꼭 어릴 때 맞고 자란 여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그건 꼭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왜곡됐다라는 거는 그 왜곡된 게 똑같이 답습되는 경우가 있고 정반대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왜곡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이제 듣다 보니까 우선은 용어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학대라는 용어는 좀 되게 센 용어잖아요. 그쵸.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이제 훈육 수준에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좀 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 잣대로 봤을 때 그게 학대가 아닌데 이제 학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럴 수도 좀 있죠. 너무 커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억압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고 억압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또 받았던 경험들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는 또 잣대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그쵸. 누가 봐도 이 부모가 아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대척점에 있는 아이라서 그걸 학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경험은 주관적인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대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좀 있어요. 워낙 굉장히 강한 어떤 아버지, 동시에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굉장히 그 신적 권위까지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개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저랑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파파보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경향성도 되게 많고 왜냐면 뭐든지 다 이제
손을 대셨거든요.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거절의 경험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게 계속 도망 다니게 되고 왜냐면 어차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몰래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뭐 오빠한테 맞았다고 내가 그 나이대 사람들한테 그 막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근데 전 있거든요. 저희 이제 아버지 또래 남자 어른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되게 심해요. 말을 웬만하면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들.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생각으로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대면할 기회들이 생기면 되게 피하게 되는 부류들이에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물론 이제 제 성향 뭐 제가 뭐 약간 독립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나보다 더 큰 권위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감정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누적됐던 감정 때문이 아닐까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들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분석이지 치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어떤 생각들. 그냥 꼰다가 싫은 건 아니고. 몰라요. 네, 아무튼 다 아니 저도 아는 남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릴 때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아버지 때 나이의 성인 남성과 대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잡고 일부러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어려워하는데. 아버지 뻘 나이잖아. 난 뭐 개똥 같은 난 네가 더 어려워. 내가 뭐가 어려워? F 성향이라 너무 어려워. 너는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빠한테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지금 뭐 부적합한 자리지만 그쵸. 저는 학대를 받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오빠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너무 좋았고 오빠가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 두려워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너 때문에 힘들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자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뭐 경험 두려웠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깊이 진지하게 또 막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성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나에게 있는 이 왜곡된 감정이 과거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면화의 이론이라든지 심리학 이론들을 좀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나는 한 가지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그리고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그 다음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 자꾸 30년 전 40년 전 그 얘기를 꺼내면서 맨날 똑같이 그 문제가 터질 맞아요. 때마다 난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그 다음 계단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시기 때에는 표출을 할 수 없었던 감정을 이제 이 내면 아이의 치유에서 말하는 이론은 그때로 역행을 해가지고 다들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들이 되게 선이 굵거든요. 그 부분이 그거를 그 시기 때에는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진짜 당신 쓰레기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출만 할 수 있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한테 쓰레기라고 한다고? 미친놈아. 이런 식으로 그때 저도 이 이론에 신봉했을 때나 뭐 지금도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글을 쓰니까 그 시기 때 어떤 감정들이 생각이 날 때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가장 속 시원했을까를 돌아보면서 글을 쓰면은 되게 많이 좋아요. 그때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 본인이 느꼈던 감정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네. 나도 기억나. 저는 F잖아요. 그럼 나도 나는데? 그래? 나 지금 이 얘기하면서 기억나는 게 내가 어떤 미완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연습이 덜 되거나 이렇게 어설픈 거 가지고 나가는 거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 하는데 우리 내 가족이 다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탈을
이제 굉장히 일부러. 아니요, 그냥 난 열심히 노래했는데 그때 변성기였어.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랬는데 그 한 400~500명이 폭소 대잔치 막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숨고 싶고 죽고 싶고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뭔가 어설픈 거를 가지고서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게 몸에 배인 그냥 못해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 못해요. 그래서 어설픈 걸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게 굴더라고, 내 자신이. 근데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나 아까 얘기했잖아. 우린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성인이 돼가지고 확실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치유 모임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중독 치료나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겠지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뭐 1명, 10명 정도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대상화를 해가지고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글을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제일 강렬했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상처받은 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한번 써보라고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하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중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거 서관영님 한번 읽어주세요. 치유 모임에서. 어머니? 네. 어머니는 교회 일 때문에 정말 너무도 바쁘셨죠. 얼마나 바빴는지 단 한 번도 딸인 나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줄 시간이 없었죠. 어머니는 내가 많이 아팠을 때나 아니면 피아노를 잘 쳐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했을 때만 그나마 나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이셨죠. 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때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게만 의미를 느끼게 하셨죠. 난 당신에게 있어서 오직 당신을 기쁘게 했을 때만 중요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나는 정말 너무나 외로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것들을 쓰고 또 발표하면서 많이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아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자존감이 좀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저를 되게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이건 신앙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사인펜 가지고 눈을 찔렀어요. 에? 그랬어요? 네. 김사부가 옆에 있는 친구를 네. 너 살인자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치다가 머리를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눈을 이렇게 찔렀어요. 사인펜을 뺐는데 거기 펜 뚜껑 닫아 있었어. 아 그러지 마. 눈알이 네. 펜 뚜껑 닫아 있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터져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저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제일 무서운 엄벌이 뭐였냐면 야 너 부모님 모시고 와. 어머니 모시고 와. 이거 하면 진짜 죽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수용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뒤지게 맞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런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라니까 난 뒤졌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말을 안 하고 2주 동안 있었어요. 2주 동안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그래도 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2주 동안 저희 엄마한테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빡치죠. 빡쳐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애 눈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뭐 와가지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고 엄마 손 이렇게 붙잡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는 이 새끼야 뭐 학교 다니면서 이게 뭘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눈을 찌르려고 찌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실 제가 학년별로 사고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굵직굵직한 거 하나씩 쳤어요. 뭐 3학년 때도 그렇고 4학년 때도 그렇고 5학년 때도 그렇고 6학년 때도 그렇고 꼭 한 번씩 어머니 모시고 오라는 사건이 될 만한 사고들을 쳤어요. 근데 그게 다 뭐 심한 게 아니에요. 축구하다가 공 찼는데 유리창 깨진 거.
뭐 이렇게 뭐 친구랑 장난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머리카락 빠진 거 그런 것들인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말을 못 하고 뒤지게 맞고 이렇게. 말을 못 하고 또 이렇게 끌다가 결국 말해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네. 맞을만. 아니 근데 애들 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친구랑 둘이 같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그럼 나 같으면 야 빨리 엄마한테 가서 치료를 해라고 약 발라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데 혼날까봐. 얘 반응이 엄마한테 혼난다라고 맞아, 표현을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릇을 깨도 혼나지 않고 뭐 누구를 때려도 혼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걸 거짓말을 하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 모든 이유가 거짓말. 그러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안 가고 학원 갔다고 얘기해. 학원 안 간 것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잘못의 본질 그러니까 실수이냐 잘못이냐 요거가 혼동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의 이제 부모들 많이 안 그런데 과거에만 해도 부모들이 어떤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수용해 준 다음에 어떻게 훈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론적 토대도 없고 교육도 맞아요. 없고 그냥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고 우리 때만 해도 오줌 싸면 벌거벗고 쫓겨나는데 초등학교 때 꽤 있었어. 오줌 싸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들 동네 쫓겨나가지고서 울면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있고. 오줌 싸는 거 나는 오줌 늦게까지 쌌거든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까지 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고등학생 때까지 쫓겨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코트가 오줌색이네. 근데 그때도 우리 엄마는 오줌 싼 거 자체로는 혼내지 않았던. 부모님이 훌륭하시네요. 어머니가 훌륭하시네. 아니, 다른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가족마다 그렇죠. 혼내는 지점이 다른데 달라요. 우리도 짜잘한 걸로는 난 많이 혼났는데 큰 사고 치면 안 혼났어. 우리 어머님이 좀 그런 식이었어. 나도 예전에 그 무슨 과일 아저씨인가 뭐 그 중고 이렇게 엿장수라고 하죠. 옛날에 이렇게 엿가위 치면서. 근데 그 빨간색 그 마이크 뭐라 확성기. 확성기를 들고서 다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아저씨가 리어카에다 확성기 꽂아서 확성기로 중고품 팔아요. 뭐 사요. 테레비 사요. 그러고 다니는데 훔쳤어요? 아니, 훔친 게 아니고 그 아저씨가 아줌마랑 대화할 때 옆에서 몰래 확성기를 빼가지고서 쓰다가 보게 장난치다가 떨어뜨렸는데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멱살을 잡고서 니네 집 가자. 너 이거 내 생계 유지 수단인데 너 이거 고장나서 어떻게 하냐. 니네 집 가자. 근데 우리 집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 아저씨를 데리고 제가 한 2바퀴를 돌았어요. 무서워서. 그렇지. 동네를 한 2바퀴를 우리 집은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2바퀴를 도는 거야. 2바퀴를 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슈퍼를 갔다 오는데 저쪽에서 웬 아저씨가 니네 집 어디야 그러는데 그 아들이 제가 울면서 막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는 듯이 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애가 이걸로 고장을 내가지고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그까짓 거 물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울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싸웠어요. 그때 어떤 그 용기 같은 것. 우리 엄마 내 편이구나. 그때 무조건적인 수용을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 경험이 나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 나는 사고 치면 엄마 있어. 그런 게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때 작사를 냈으면 훨씬 더 바른 어린이로 컸을 텐데.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교 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치. 네,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나는 무조건 맞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됐거든. 그렇구나.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분이야. 이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진짜 이거 되게 없거든요. 중요해요. 이거 진짜 은근히 특히 아버지 상에 그 하나님을 많이 대입을 하게 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극복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나는 대입을 할 하나님 수가 아버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무섭고 엄격하고 혼내고 실수하면 혼내고
뭐 이런. 근데 이게 심지어 아버지 상을 넘어서 목사님 상에도 다 이게 일자적으로 전 투영되는 사람이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의 손이라고 불림받았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탓하지만은 않는다. 그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장길자. 뭐 80만 명이래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대더라고. 그걸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좋은데 아버지가 싫은 거야. 근데 어머님은 그치, 엄마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엄마는 없냐? 이쪽으로 가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구약 성경을 안 읽었었어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맨날 다 죽이고 잘못하면 벌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 벌써. 예수님이 짱이야. 예수님 뭐 다 용서해줘. 뭐 가늠하다 걸려도 용서해주고. 지난번에는 성경 속 구약 성경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 그랬는데. 누가요? 김사부가. 아니 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성경을 좀 이해하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그랬는데 뭐 이제 옛날에는 구약 성경 보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완전 이거 옛날 우리 엄마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잘못하면 봐주는 게 없어. 다 죽여. 다 죽이고 다 패고 그래. 와 진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깡패다. 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너무 착한데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꼬로 하나님이냐.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화해해내는데 되게 오래 걸리다가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공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기반이 된 거를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그 후에는 너무 그게 화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구약 성경 읽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서해줘. 근데 구약성경 읽으면 아니잖아. 다 죽이잖아. 난 뒤졌어. 약간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눈앞에서 네,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면아이의 치유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게 되면은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훌륭한 선천적인 아이의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선천적인 아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너무 놀랍고 그럼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로든 뭐든지 될 수 있는 원석이잖아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아이를 가리켜서 놀라운 아이라고 그랬어요. 원더 차일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삶이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잠재력과 무한한 경이력을 가지고 있고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금 우리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아이의 상태로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자아나 어떤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프로이트는 이 상처받은 아이의 치료란 치료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하여금 미처 끝내지 못했던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새로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감정들이나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온전히 그거를 그 아이 자신이 표출을 하거나 건강하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시대 아까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드셨지만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적절하게 그 아이의 감정이 그 선천적인 아이에서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은 그 아이는 훨씬 더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됐었겠죠.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게 글을 써서 발표하는 거나 아니면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뭐 역할극을 해가지고 그때 어땠어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드라마 생기겠어 방금. 그 신혼 때 둘이서 아내랑 그런 얘기 꽤 했던 것 같아요. 나 어렸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나 그 감정이 이랬었어. 그 얘기를 한참 하는 기간들이 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뭐 번갈아 울기도 하고 뭐 그때 좀 치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어디 가서 언제 해보겠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